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벌리지 마세요, 공부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꾸 경상도 말로 뭐라지? 단돌이 이렇게 챙기는 거잖아요. 딱딱딱딱 다지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벌려놓고 공부하면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막 벌려서 공부할 건 아니에요. 벌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교재라든지 각각 잡고 있는 책 있잖아요. 그거면 좋게요. 자꾸 더 뭐 자료 필요, 이 별로 그게 너무 이렇게 그런 걸 안 하셔도 돼요. 공부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막 끌고 와요. 공부하는 걸.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과목에 항상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말고 항상 출제되는 그 파트를 이제 한번 돌고 한번 보잖아요. 파악을 하잖아요. 또 여쭤봐도 되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면 나하고 잘 맞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잡을 수 있겠다 싶은 거 있죠.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 24개를. 그 나머지는 수업을 계속 병행하면 맞을 수 있고 맞으면 좋고 굳이 잡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서 일부분의 포기는 미덕입니다. 달을 안고 가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뭐 딱 60점 받아서 자격증 따면 되지. 100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100점 맞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그분은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약간 뭔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싶지 않으면 본인이 못 견디는 거야. 그거 자기는 그거 성격인 걸. 그죠? 그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라든지 일반 문제를 풀다가 제가 출제하는 문제를 보면 원래 그래요. 강사분들이 낸 문제를 풀면 꼭 건들고 싶은 게 있거든요. 출제되는 기술된 형태에 맞추지만 또 말하는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똑같은 말인데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데 본인은 공부가 좀 성적이 나올 걸 생각했는데 70 몇 점이 나온 거예요. 이 과목을 시험에. 근데 다른 과목은 너무 잘 나오니까 기출문제 이런 거 못 고치면 원체 잘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학원 갔는데 막 엄청 혼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란다고 또 안 받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혼자 막 속을 태우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고 하는데 막 민법 100점 맞고 막. 그래서 제가 점수를 봤는데 민법 100점, 개론이 95점인가? 90점인가? 연식은 좀 좋아요. 아니, 연식은 좀 세거요. 근데 그렇게 하고 뭐 공법이 90 몇 점인가? 이 과목이 92.5가 나오고 공법이 그리고 또 공시제법이 80 몇 점 나와, 87점 얼마가 나왔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점수가 한 90점 가까이 돼. 그래서 제가 수석인가 아닌가 뭐 알아서 뭐 모르지. 옛날에는 수석이 되면 돈을 줬거든요. 협회에서 100만 원 주고 해라고 하여튼 200만 원 정도 받았어. 근데 지금은 그거 없어요. 1등도 발표 안 해. 최연소, 최고령 합격자 그것만 보통 알려줘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최연소 만 14세. 최고령은 74세인가? 만 74세니까 한 76쯤 되겠죠? 나이를 얘기하지 마요. 제 수업 들어오신 분이 1928년생이 계셨어요. 1928년생이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책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도 엄청 경쟁하셨거든요. 그분이 아침 딱 9시 정도면 옛날에 저 대학교에 강의할 텐데 하는 거 있죠? 텍터 하고 이게 헬멧을 딱 쓰고 산길을 쫙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지고 수업을 하시는데 12시가 되면 이유 없어요. 안 계세요.
네, 식사로. 어찌 알았어요? 칼 같아요. 12시쯤 되면 칼같이 사라지세요. 그 마나님이 싸주신 죽이 있는데 그걸 혼자서 딱 드시고 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업 그러니까 정정하세요. 그리고 뭐 그때도 뭐 좀 됐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때 정정하셨어.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본인이 생활 딱 원칙이 있더만요. 칼같이 12시 사라지고 밥을 먹고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자격증을 따시는 게 공부하시는 게 취미예요. 뭐 자격증도 엄청 많아요. 무슨 뭐 이게 침 나는 거 있잖아요. 침 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별별 자격증 다 있어요. 공부하는 게 취미인 분도 있죠. 뭐 취미생활.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평가니까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100점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60점이에요. 딱점. 좀 불안하게 하지만 설이 있잖아. 발표 갖다가지 될까 안 될까. 자 갑니다. 68페이지 이제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법 제10조 보이시죠? 법 제10조 1항 보입니까? 1항에 보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즉 결격 사유는 등록 기준입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2항 보입니까? 맨 끝에 제1항 제1호 내지 11호 내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읽어보면 제1항 제1호에서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회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 있죠. 뭐가 안 된다고? 고용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 고용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이고 고용 기준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오른쪽 사망에 등록관청은 컷하시고 밑에 마지막 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국인은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외국인은 해야 되면 증명해야 되면 공정서류 제출하죠. 그리고 법 제10조의 벌금형의 분리선고 제목 딱 보시고 넘어갑니다.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결격 사유가 법 제10조에 결격 사유 딱 그러면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요. 첫 번째 결격 사유 효과.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우리 보셨어요 금방. 첫 번째 뭘 못해? 등록을 못해요. 등록 기준이요. 그죠? 두 번째 결격 사유자는 고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고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이니까 등록 기준에 결격 사유자는 미달이 되겠죠. 그러면 등록을 거절할 거고요. 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기준인데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죠. 결격 사유자를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라가진 않아요. 업무정지 6월입니다. 이해하겠죠? 이렇게 돼요. 일단 등록 기준이고 고용 기준이에요. 이거 옆에까지 괜히 복잡할 것 같으면 지우면 돼요. 안 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법을 하는데 우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됐죠. 그때는 애누리 없이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갑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결격 사유자의 행위는 무등록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OX. 결격 사유자의 행위는 무등록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X죠. 결격 사유는 등록을 취소해야 될 뿐이고 취소 처분을 받은 게 아니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 행위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지 무등록자 행위는 아니에요. 왜? 등록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어. 다만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고 난 뒤에 계속하면 무등록자 되는 거죠. 그리고 결격사 효과할 때 요 세 가지 하고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결격 사유자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결격 사유자, 중요한 이겁니다. 결격 사유자는 자격 있죠? 자격시험 응시 요건과 관계있다 없다? 요건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말로 풀면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됐죠? 이게 핵심이에요. 잘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찍힐 때는 어떻게 한다고? 형광등 한번 봤다가
문제 보면 답에 불이 들어오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자, 두 문제 갑니다. 결격사유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종류에 보면 자, 법 제10조 있죠? 1호하고 2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호, 2호가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 해가지고 있죠? 제한능력자. 네, 능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호가 파산자입니다. 파산자. 그 다음에 4호, 5호가 수형자입니다. 지금 그 조문만 보셔도 돼요. 수형자. 그리고 또 6호부터 해가지고 저기 11호까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법에 의한 처분자입니다. 이 법에 의한 처분. 받은 자, 이 법에 의한 처분까지. 그래서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이 법에 의한 처분까지 해서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보시죠. 자, 종류의 첫 번째. 자, 미성년자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언제 어른 될까요? 철들면 어른 됩니까? 그죠? 19세입니다. 근데 선거 연령은 내려갔죠? 이게 형사 미성년, 민법상의 미성년 다릅니다. 그래서 19세입니다. 연령에 의한 제한입니다. 이 사람이 어른인가 아닌가는 딱 보고 아니고 언제? 19세. 19살이 됐냐 안 됐냐 따지죠. 그러면 19살 미성년자인 경우잖아요. 그죠? 미성년자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예외 없음이요. 그러니까 성년 의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민법상에서는 결혼하면 그죠? 뭐 결혼할 만한 이유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에서 18살짜리가 결혼하면 뭐랍니까? 데려가지고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19세 예외 없습니다. 자, 예외 없음. 그리고 미성년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 제한능력자 중에서 우리가 검치한자, 한정치한자 있었죠. 그것처럼 피는 당한다는 뜻이죠. 피성년,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불린다는 말은 뭐예요? 결격 사유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가정법원 있죠?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성년 후견인, 비성년, 비한정 후견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후견 개시 심판을 어떻게 했다고?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격 사유자일 거냐 아닐 거냐라는 말, 이게 들어보세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가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라고 해야 결격 사유돼요. 그 앞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까지는 통념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격 사유다 아니다 할 때는 사회 통념상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말한다 하셨죠? 후견 개시 심판, 이게 뭐라고? 법적 판단이에요. 법적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이 사람이 정상인인가 결격 사유자인가를 판단할 때는 지문상에 후견 개시 심판이란 말이 있으면 아시죠? 후견 개시 심판이란 말이 있으면 뭐다? 이거 결격 사유자다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벗어날까요? 가정법원에서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고 이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문에서 있잖아요. 읽고 이해할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있는지만 알면 돼요. 지문에. 그러니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가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문에 후견 개시 심판이란 말이 안 들어있으면
그 사람 정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린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맛이 같다 이 말이죠. 저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교재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보시면 페이지 71페이지에 피한정 피승년 후견인까지 해가지고 이해됩니까? 네. 제목 옆에 미성년자 그러니까 19살 예외 없음. 피한정 피승년 후견인도 역시 뭐다?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즉 후견인이죠.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돼 안 돼? 안 돼요. 아셨죠? 이건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상 보면 공법적 성격이 강해요. 됐죠? 이렇게 하시고 다른 거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갑니다. 파산자입니다. 파산자는 거기 지문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자, 일단 내용이 이렇게 돼요. 파산자는 파산 신청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 공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채무 변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죠? 본인의 자구적인 노력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 지원 등 합쳐서 개인회생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는데 도저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아셨죠?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채무를 있잖아요. 채무 변제를 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복권을 신청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파산자란 뭘 말할까요? 파산 선고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과정은 정상인입니까? 결기사유자입니까? 정상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자라든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우리 관계에서 없어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채무 변제를 했어요. 결격 사유자입니까? 정상인입니까? 결격 사유자입니다. 네, 복권 신청했어요. 정상인입니까? 결격 사유자입니까?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리고 뭐 되면 복권 돼야 됩니다. 설마 복권 사는 게 복권 된 건 아니죠? 복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복권 되면 끝난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자, 여전히 결격 사유자죠.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복권 신청한 자, 결격 사유자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파산자는 복권 되면입니다. 복권 되면 좋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파산자. 자, 갑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수형자입니다. 네 번째, 수형자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범죄가 어떤 거냐 그러면 금고 이상의 범죄라 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뭐 이상이라고? 금고 이상이에요. 자, 형법상에서 형벌 종류가 9가지 있는데 금고 이상은 뭐가 있을까? 사형징역 금고밖에 없어요. 사형징역 금고요. 사형징역 금고. 그러면 금고 이상이다 그러니까 벌금이 나오겠죠. 벌금은 금고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딱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어요, 그죠? 금고 미만이에요. 그러면 벌금은 금고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겠죠. 여러분은 벌금 나오면 습관적으로 3개만 기억하면 돼요. 벌금은 이 법, 저 법. 이 법에 의한 경우에 벌금이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고? 300만 원 이상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 병합입니까? 분리입니까? 분리 선고다까지 몇 개? 3개. 이거 습관적으로 기억하세요.
벌금은 금고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결격 사유가 되려면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이라 해야 되고, 그것도 벌금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분리 선고에 의한다. 합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법이니까 술을 먹는 거는, 그죠? 이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술 먹고 사고 나고, 이거는요, 술 드신 게 아니고 처먹은 거야. 술 처먹고 걸리면 벌금이 얼마라고? 300만 원 이상 나와도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내년이 아니고 올해제. 올해 4월달에 총수 나오는 사람도 보니까요, 음주운전으로 걸린 인간들이 대단 많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걸린 인간들이 많아요. 그건 술 처먹은 거지.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있는 인간들은 너무 많대. 그죠? 그러고 법 맞는다고 지랄하고 돼요. 지가 안 지키면서.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딱 텔레비 나오잖아. 그럼 저 자막 옆에다가 뭐 위반하는 거 차차차 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딱 보니까 괜찮죠? 그 방법. 그죠? 뭐 선거, 총선 뭐 후보 쫙 놓으면 그 옆에 같이 범죄인가 쫙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죠?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린 게 술병에다 있잖아요. 어? 간암으로 걸려 죽은 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붙여놔야 돼. 왜 그걸 안 붙이는 거 몰라? 담배는 붙이면서. 해로게는 술이 더 해로. 아니 담배는 지만 좀 이렇게 막 피고 있잖아요. 두 갑, 세 갑 피고 막 빨리 뒤지든지 말든지 그런. 그죠? 근데 술을 먹고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담배 두 갑을 연달아 피워가지고 남 죽였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 술 두 배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무슨 사람을 죽이니. 하여튼 술은 잘 먹어야 돼. 잘 드셔야 되고, 그죠? 점잖게. 술은 언제 먹는다? 기분 좋을 때요. 근데 보통 술은 열받을 때 먹죠? 근데 아닙니다. 술은 원래 기분 좋을 때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됩니다. 자, 수용자, 금고 이상이죠? 자, 금고 이상에 우리 교재 잘 보시면서 봐요. 금고 이상의 끊었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금고 미만인 벌금의 경우를 꼽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형 선고를 받고 그래요. 자, 갑니다. 실형 선고를 조문에 딱 그대로 받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형 선고를 받았죠. 그죠?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의 반대, 선고 안 하겠다가 뭐죠? 그렇죠. 선고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무조건 아니겠네. 그죠? 무조건 제끼입니다. 선고유예. 그리고 선고를 받고 있으니까 이건 항소 중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고를 받고 유죄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지문에 항소 중에 있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그렇죠? 1심에 징역 1년에 뭐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난 못 받아들이겠어. 그게 1심에 불복하는 게 항소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항소 중에 있다는 말은 최종 판결 안 난 거야. 물론 1심에서 그 승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 판결을 승복하면. 그게 확정이죠. 확정 판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 중에 있게 되면 불복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선고유예라든지 항소 중에 있는 자를 기억하면 돼요.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뭐야? 네? 뭔 중간에? 선고받고 항소 중에 뭐가 있지? 그 사이에 뭐 있나?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형 선고를 받고 형을 선고받고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죠? 네, 선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지 말지는 바로 하느라 그거 보통 하는데 뭐 바로 뭐 불복하기로 했다면 이게 안 나오던가요 기사가? 네. 그러니까 선고에 대해서 이 형선고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게 이게 뭐 1심에 대한 불복이 뭐라고? 항소예요.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안 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결격사유하고 관계없다는 거 말하면 돼. 그럼 선고를 받았으니까 다음 단계는 형선고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뭐 들어가야 되지 뭐. 그죠? 예, 집행입니다. 큰 집이 들어가는 게 뭐죠? 집행이에요.
그러면 자 집행합니다. 그런데 집행한다는 말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어?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뭐 하면 면제받으면 나와요. 종료되는 경우는 가장 보편적인 건 다 채운 거죠. 형기를 채웠을 때 이 뭐요? 만기 석방이에요. 그러면 집행 가석방 있죠.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나왔다. 그집같자 가석방입니다. 자, 그러면 가석방은 집행이 종료된답니까? 아니죠, 그죠? 가석방은 형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남아있는 형기, 잔여 형기죠. 잔여 형기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1년 복역 후에 가석방이 됐어요. 집행이 종료되려면 다시 몇 년 더 지나가야 돼? 2년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석방이 그걸 집행 종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 면제가 나오는데, 자, 집행 종료는 알겠죠? 만기 가석방.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디귿에 집행이 면제돼 있죠? 집행 면제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특별사면이에요. 특별사면 있었죠?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맨 밑에 봐요. 법무부 장관이 명단 있잖아요. 누구 대상자를 특정합니다. 대상자를 특정해서 올려보내죠. 상신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요. 내가 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잠깐 앉아있고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쳐가지고 누가 한다고? 대통령이 한다.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에요. 알겠죠? 근데 특별사면이 나오면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게 일반사면이에요. 자,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죠.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합니다. 그리고 일반사면은 규모가 커요. 국회 동의를 받아요. 알겠죠? 이걸 대사면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럼 일반 사면이 되면, 자, 특별사면은 장래효죠. 남아있는 형기를 면제해주지만 일반 사면은 소급해서 형 선고 효력 자체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선고를 받아야 격이 사유자죠. 그런데 일반 사면이 되면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바로 벗어나요. 선고 안 한 게 돼. 그러니까 일반 사면 뒤에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붙여요. 언제 벗어난다고? 일반 사면 적시. 적시라고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지금 두 번째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하나가? 적시, 그치, 재교부. 일반 사면, 적시. 적시가 문제가 되는 건 공인중개사법상에 3개 있어요. 지문에 가끔 나오는 게. 그래서 일반 사면 뭐라고? 적시. 입에 붙여야 하셨죠? 일반 사면 딱 그러면 제대로 툭 튀어나올 거야, 적시가. 그러니까 요건 바로 벗어나는데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의 경우에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오기는 갔지. 집행이 뭐래? 감옥에 큰집 보낸다는 건데. 그러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바로 끝나면 될까? 완충 기간이 필요해요. 그죠? 완충 기간이. 사회에 적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짧아, 길어? 짧아요. 그래서 다시 몇 년? 3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가석방 되고, 들어봐요. 제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 가석방 된 자가 3년이 경과된 경우라고 나왔어요. 결격 사유자예요? 아니면 정상인이에요? 결격 사유자죠. 왜? 남아있는 형기가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 붙이면 돼요. 가석방은 3보다 길어요. 가석방은 3보다 길다 하셨죠? 또 특별사면 된 사람도 몇 년 지나야 돼? 3년이 지나가야 돼. 완충기간이. 이렇게 다. 이해하겠죠? 예, 지문에서 언급되는 거 이렇게. 그런데 지금 집행이라고 하는 건 들어간 거잖아요. 형을 선고했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형을 선고했으면, 그죠? 집행을 하든지 집행을 유예하든지 해요. 그러면 봐봐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도 형 선고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거예요. 했는데
집행을 2년간 안 하겠다는 거야. 즉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면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밖에서 2년간 지켜보고 선고 효력을 소멸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실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얼마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집유기간 지나면 끝나요. 아까 일반 사면도 즉시 벗어나는 이유가 뭐였죠?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켜버려요. 집행유예도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기간이 경과되면 역시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언제 벗어날까? 집유기간 경과 시 벗어납니다. 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집행하고 집행유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2019년 그죠? 11월 20일 날 징역 1년 있잖아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은 올해 있잖아요. 2020년 있잖아요. 2020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봐봐요. 끝에. 자격 시험 응시와 무관하다 그랬죠? 그러면 시험 최 못해요. 시험에 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2년 지나면 되죠? 집유 2년이니까 2021년 11월 20일입니다. 왜요? 초일 산입입니다. 그러니까 형기계산은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같은 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 뒤인지는 보통 몰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할 때 몇 월, 며칠인지는 알 수 있죠. 왜? 같은 날이니까. 이해하겠죠? 기간 계산하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집유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벌금 나왔죠? 벌금 제가 기계적으로 세 개를 기억하시랬어요. 이 법이에요, 저 법이에요? 이 법이에요. 그리고 얼마 이상이죠?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분리선고예요, 병합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세요. 분리선고입니다. 분리선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실 수 있는데 봐요. 개공이 있잖아요. 개공이 하나의 행위랬어요.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 있죠. 청약통장 있잖아요. 청약통장은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청약통장 거래를 중개를 한 거 소개하셨죠? 중개를 하게 되면 이건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관련 정서입니다.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정서에 대한 거래 중개를 했기 때문에 제재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이거 금지 행위로 3대 3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또 이 행위는 주택법 있죠? 주택법상에서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예요. 역시 몇 대 몇이냐? 3대 3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가 두 개 다 걸렸죠? 이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한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벌금 있잖아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거예요. 이 경우에 하나의 행위로 두 개가 다 걸렸죠. 그래서 이때는 금액이 많은 거, 이 다액이 이거죠. 동일한 벌금형일 때, 동일한 그 형벌일 때, 그때 다액 많은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해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병합. 그러니까 20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게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3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병합승고, 합세를 하셨죠? 분리가 아니라 합산해서 병합승고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산해서 그죠? 승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금 300만 원을 승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각각 분리해 승고했으면 200만 원 내고 벌 100만 원 내고 끝났을 건데 벌금만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합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리죠? 이거? 300만 원 이상 돼버렸으니까 갑자기 등록이 날아가야 돼요. 이야기죠.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합산합니까? 분리합니까? 분리하여 승고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의미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벌금 딱 3개만 기억하세요. 습관적으로. 네, 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았는데, 자, 그날 오른쪽 가보세요. 자, 이 법에 의한 처분입니다. 이 법에 의한 처분. 저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격 취소 나오죠. 자, 우리 이거 배웠어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몇 년간은요? 3년간은 뭘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뭐가 되죠? 결격 사유자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결격 사유 효과 보니까 결격 사유 해당되면 그 등록을 어떻게 한다고?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 그리고 등록 취소되면 역시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간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로 이어지는데 이거 예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이란 말을 붙여도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등록이 날아가겠죠. 그런데 자격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죠? 등록만 취소된 거예요. 그런데 등록 취소된 사람이 시험을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칠 리가 없지. 그런데 자격 취소로 인해 가지고 자 등록 취소 됐다 이런 경우에도 만일에 등록 취소만 됐다라는 거 가지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안 날아가서 상관이 없죠. 근데 자격증 없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죠? 부치상 개공. 부치상 개공은 등록 취소 처분되더라도 다시 시험 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3년간 뭘 못해?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왔어요. 이 방향으로는. 아셨죠? 그런데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항상 자격 취소로 가진 않아요.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냥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하다가 자격이 날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중개업 하다가. 그러니까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양도,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소했거나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했거나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했거나 그래 누구죠? 자격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했거나 누구? 소공이 하셨죠? 그 경우는 날아가요. 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에 취소돼요. 굉장히 그죠? 까다롭죠?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만큼 자격 취소 요건은 강화되어 있어. 누구를? 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개받다가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에 아까 3대3, 1대1 뭐 이런 거 있죠? 3대3인데 그 위반 정도가 너무 재질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되는데 자격이 이 법에 해가지고 뭐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등록도 날아가고 자격도 동시에 날아가죠. 그 경우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항상 그 등록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 왜? 결격사유니까. 근데 등록 취소 처분이 된 경우는 그 자격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 그건 X. 이해하겠죠? 딱 요거 설명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자격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보이시죠? 누구겠어요 이거? 그죠? 소공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결격 사유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얘를 고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몇 년?
3년간은 그죠? 일을 못해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런데 3년이라는 여기 3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사기결핍이라고요. 요건데 자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3년 뒤에 살아난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그걸로 끝났죠. 그 다음에 아까 기준 미달이 있었죠. 기준이 있는데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더라도 뭐 기준만 갖추면 돼요. 3년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는 아까 허가받은 건물 일해야 되잖아, 그죠? 기재된 건물이니까. 그런데 사무소업을 하던 사람이 사무소를 무허가 건물, 무허가는 아니고 불법 건축물로 옮긴 거예요. 허가받은 건물인데 그 건물이 불법적으로 정축된 건물이에요. 그럼 중개사무소 설치를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준 미달이 되기 때문에 등록에 취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년 관계없이 뭐만 갖추면 그 말이 뭐냐? 허가받은 건물로 사무소를 딱 옮기면 그때는 바로 받아주겠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결격 사유가 뭐 되면 해소되면 결격 사유가 없어지면 벗어나면 바로 벗어나요. 자 봐요. 이게 자격소였죠. 그러면 이게 2018년 10월 20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에 취소가 된 게 2018년 11월 20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 결격 사유에서 등록 취소됐잖아요. 취소했을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때는 몇 년 뒤 몇 월 며칠일까요? 지금 등록에 취소가 된 이유가 뭐죠?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에요. 결격 사유는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끝이에요. 그럼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 게 언제라? 2018년 10월 20일부터 3년 뒤에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 20일 날 아셨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처분으로 등록 취소 처분이 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이에요. 자격 취소 후 3년이에요. 그렇지. 원인이 없어져야 돼. 원인이. 그리고 또 뭐야? 아까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받았죠? 집유 2년을 선고받았으니까 결격 사유일 거 아닙니까? 맞죠? 집유 2년 동안은.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 처분됐겠죠?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부터 몇 년 지나야 돼? 2019년 11월 20일부터 2년이 경과되면, 그죠? 2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등록 취소니까 3년 필요 없고 그 원인이 결격이죠.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때, 즉 2년이 경과된 때, 그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해소되면이라는 이유 아시겠어요? 말을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이라는 거예요.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봐봐요. 그럼 공개사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결격 사유죠. 등록 취소 처분 받았죠. 그러면 등록 취소 후 3년입니까?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입니까? 그렇지.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는 그 원인이 결격 사유가 없어질 때요. 해소될 때. 등록 취소의 3년이 아니고.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결격 사유. 그 다음에 폐업전 위반입니다. 자, 폐업전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거 결격 기간은 3보다 짧아요. 아까 가스방은 3보다 길었죠? 3보다 짧다. 무슨 말이냐? 자, 등록을 하고 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뭐 했다고?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쉬었냐? 1년을 쉬었어요.
듣고 있죠? 1년을 쉬었는데 이 다시 딱 등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죠? 앞에 했었으니까 이건 재등록 그래요. 재등록이란 말은 이미 예전에 업 한 사람이죠. 재등록 딱 해야 되는데 문제는 폐업 전에 있잖아요. 폐업을 한 이유가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반이 있죠.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 취소 처분 받을 게 겁나서 그만둔 거야. 예를 들어서 김해에 가서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하는데 떴다방 아시죠? 막 분양권 작업한 거야. 그래 걸렸어. 걸려서 그럼 어디에 걸리냐? 김해시청에 나오는 김해시에서 나온 그 감독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소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다. 큰일 났다. 와가지고 뭐냐면 북구청에 가가지고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김해시청에서 북구청에다가 연락해주겠죠. 이러 위반했다고 통지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통지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니까 없어. 그만두고. 이해하겠죠? 그러던 차에 1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등록하는 거예요. 재등록하게 되면 기존의 기록이 다시 살아나요. 폐업 전 위반의 경우가 아셨죠? 다시 기록이 부활돼요. 그러면 폐업 전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때 재등록한 이때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게 결국은 3년간 일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될 거면 이 사람이 쉬었어 안 쉬었어? 1년간 쉬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러면 3년간 쉬어야 되지만 어차피 쉬었으니까 그 폐업 기간을 빼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빼주자. 이해합니까? 폐업 기간 빼주니까 그러면 결국은 등록 취소 처분으로 해가지고 결격 기간은 3보다 짧아요 길어요? 그래서 짧다는 거예요. 짧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으로 이어지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딱 등록 취소 처분 그럼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기결폐 몇 개? 4개. 이것도 입에 붙여봐야 했죠? 사기결폐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가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갑니다. 4번에 다음 페이지 큰 제목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해가지고 끊어봐요. 딱 끊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럼 이건 개공이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니까 일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죠. 그때는 바로 날립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규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까지 끊어봐요. 업무정지 처분 받았을 때는 개공이었죠? 폐업 신고한 자로서가 되면 이건 개공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일반인이죠? 일반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안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을 결격 사유로 묶어둡니다. 이해하겠죠? 왜요? 이 사람을 고용하지 말라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고용하게 되면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 6월을 명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고용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업무정지 받고 뒤에 폐업 신고 줄 딱 그 밑줄.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니에요. 업무정지 받고 뭐한 사람? 폐업 신고한 자가 일반인으로 결격 사유자가 됩니다. 들었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자, 줄 거세요. 사유 발생 당시에 줄을 닦으세요. 자, 이겁니다. 요렇게 기간이 있는데 이 시점에요. 이 시점에 업무정지 있잖아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린 겁니다. 이때 걸렸고 그리고 당시의 사원임원이 갑을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 갑을을 개임합니다. 누구로? 병하고 정으로 개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업무정지 위반에 대해서 이 시점에 법인이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받는 거죠.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이 누구예요? 병하고 정이죠. 그리고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제가 사원 임원하고 법인은 동일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이 효과가 사원 임원에게 미쳐요. 그러면 그 효과가 갑을에게 미치는 게 맞아요? 병정에게 미치는 게 맞아요? 실제 행위를 한 사람 누구겠어요? 갑을이죠.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요? 사유 발생 당시에요? 사유 발생 당시.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 이렇게 나오지. 시험에는. 뭐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입니다. 그 줄 딱 끄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5번은 사원 있잖아요.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럼 제가 동일시한다 그랬죠?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라면 법인이 뭐라고? 결격 사유인 거죠. 그러면 법인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 절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칙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원 임원 중 단 1인이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X. O입니다. 그런데 사원 임원이 5명인데 그중 한 사람이 결격 사유다 해가지고 법인의 등록을 날려버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날리지는 않아요. 안 날린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날리지는 않아요. 얼마? 2달 동안 기다려요. 2월 이내에 뭐 하면? 해소하면 그렇지 않다. 해소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은 원래는 뭐 한다고? 날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해소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라도 법인의 등록을 취소 안 한다라고 오해를 해. 그건 아닙니다. 아셨죠? 사원 임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아셨죠? 그러나 바로 날리지는 않고 즉시 날린다든지 그죠? 반드시 취소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다만 2월 이내에 뭐 안 하면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의 등록은 어떻게 하겠다고?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 하셨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